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듣기만 했지 저 같은 남자가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네요.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저에게 얼마 전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되실 거예요. 진짜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저에게는 말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저, 그리고 제 와이프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겪고 또 제가 아내를 험담하는 이런 내용의 사연을 쓰게 되는 날이 오다니.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가끔 이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아내의 사수였어요. 사실 처음 인사를 받은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한 번에 바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사수가 후배 직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때 아내는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2년 정도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는 참 예쁘고 참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오케이를 했고 그 후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서둘렀어요. 아내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제가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간 내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거 하나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아꼈고 그리고 아내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내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아내의 배신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사람들은 그럽디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 잘했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에게 말이죠. 오죽하면 까탈스럽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저희 어머니마저 아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정도니까요. 네가 결혼 안 하는 잘한 것 같다. 언제는 없는 집 며느리 보기 싫으시다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니 네가 네 형제들 중에 결혼 제일 잘했어. 군말 안 하고 애 키우고 조용하게 내조 잘하면서 이렇게 때마다 시댁 어르신들 챙기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딨냐. 다들 그러더라. 며느리 복 한번 끝내준다고. 아내는 집이 조금 가난했었거든요.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에 제법 있어서 동네에서는 소문난 알부자였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조금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제가 잘 설득해서 결혼한 거고요. 그렇게 막 심한 반대는 아니었어요. 그냥 더 좋은 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위로 형님 한 분이 있고 밑으로 동생 하나가 있는데 형수님이나 재수씨보다 저희 아내를 더 좋아했으니까요. 몰래 불러서 용돈도 주고 옷 같은 것도 사주고 말이죠. 아내도 그런 저희 어머니를 잘 따랐고요. 저도 장모님한테 잘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아내가 너무 귀하고 좋으니 아내를 낳고 키워준 아내의 부모님들도 귀하더라고요.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또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보면서 그 동네에서 저는 거의 1등 사이로 칭송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저와 아내가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저와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아시겠죠? 믿음이 두터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를 몰랐냐고요? 바로 아내의 불륜 말이죠. 그날은 그냥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쯤에 아내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했었거든요. 듣기로는 몸이 아주 좋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매주 모여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믿다 뿐이겠어요. 여행을 갈 때면 잘 다녀오라고 현금도 뽑아주고 카드도 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등신 같지만 말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이라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외식을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날 뉴스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어요. 요즘 등산 동호회나 러닝 동호회 같은 모임들이 본륜의 장이 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만난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런 말을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남의 일이었지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낯익은 옷 하나가 보였어요. 어? 저거 우리 집사람 옷이랑 같은 등산복이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옷은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사준 옷이었으니까요. 지금 이곳에서 불륜 행위를 하시다 적발되셨는데 집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카메라 치워요. 치워. 그렇게 카메라를 향해 도망가는 아내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보이지 않았지만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옷만 같을 수 있다고요? 아니, 실루엣도 아내였고 신발도 아내의 신발, 그리고 손의 모양도 아내였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건 아내가 등산 바지 한쪽을 걷어올린 모습에서였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지금 뭘 보고 들은 건지 멍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내가 오늘 이런 걸 봤는데 당신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이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은 아내 때문에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고 인터넷으로 다시 찾아본 그 영상 속 여자는 분명 아내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도 아내는 외박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아니, 한참 산 오르던 중이라 못 봤어. 그리고 내려와서 한다는 게 깜빡했네. 미안해.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한 건데? 그런데 막상 아내 얼굴을 보니 바로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정말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악몽을 꿔서 잠을 설쳐서 그래. 잠 잘 자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아내라는 확신과 오해일 수도 있겠다는 정신승리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보나 뻔한 결과였을 텐데 그냥 그때는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심부름센터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돈을 주며 부탁을 하는데 그 심정이 너무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현실감이 없고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기분 말이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나 오늘 친구들이랑 밥 밖에서 먹기로 했어. 국 끓여놨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잘 챙겨 먹어요. 알겠죠? 친구 누구? 누구기는 누구야. 늘 만나는 친구들이지. 나도 가면 안 돼? 어머,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래? 아니, 당신이랑 잘 지내는 친구들인데 내가 제대로 뵙고 인사 한번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다 같이 밥 먹으면 좋잖아. 내가 비싼 거 사드린다고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아내는 상당히 당황하고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도 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미리 이야기가 안 된 거니까 내가 나가서 먹고 다음에 한번 날 잡아봐요, 그럼. 내가 오늘 애들한테 이야기해볼게. 오늘은 안 돼? 내가 오늘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 이 사람이 갑자기 애처럼 왜 그래?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떠보고 시험하고 그리고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을 의심하고 말이죠. 한번 그렇게 든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 같고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남자와 단둘이 사랑을 속삭이느라 그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정말 못나지거든요. 물론 제 탓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한 아내의 잘못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자신이 참 싫더라고요. 사사건건 아내를 의심하고 떠보고 하는 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통스러운 얼마간이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전에 맡기신 일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드릴까요?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심부름센터로 향하는 그 길이 정말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날 뉴스에 나온 여성분은 사모님이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예상할 수 있는 말이기는 했어요. 저도 아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 거기까지 찾아갔던 거니까요. 그 보도 내용처럼 불륜을 한 것도 맞나요? 네. 그 맞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원은 그 말과 함께 본인이 모은 자료들을 저에게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보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정말 다시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동호회 자체가 그냥 불륜 동호회고요. 총 10명으로 5쌍인데 딱 정해진 파트너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으면 2차도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불륜이면 나을 뻔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해보려고 할 텐데 단지 그것을 위해 만든 모임에 아내가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나름대로 오래된 모임 같던데요. 한 4년 이상 됐고 사모님은 초창기 멤버이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둘 이렇게 4명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라고요? 그때 같이 그 동호회를 만든 다른 여성 한 분이 사모님이랑 그 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고요. 그분 조사가 따로 필요하신 거면 또 말씀해 주세요. 아니, 됐고요. 다른 증거가 더 있나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네, 저번 주에 등산 후에 가신 모텔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진이랑 그 동호회 남자 회원분들과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통화 내용,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얼마나 증거가 많으면 저렇게 두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했던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의 사진들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국 방방곡곡 난간산이 없고 안 가본 모텔이 없더군요. 그것도 모텔을 드나드는 남자의 얼굴은 매번 달랐습니다. 아내 또래 정도 되는 남자도 있고 살짝 어려 보이는 남자, 그리고 조금 많아 보이는 남자, 가지각색이었어요. 요즘은 마음 맞는 분을 한 분 찾으신 모양인지 그분이랑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호회 안에서도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사귀지는 않는 사이 정말 역겨워서 어제 먹은 음식까지 다 개워내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사진 속 그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분명 아는 얼굴이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더 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도 아내는 집에 없더군요.
요즘 따라 외출이 더 잦은 것 같더니 그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처럼 몸도 마음도 잘 맞는 남자를 찾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받아온 자료를 하나 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심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수위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일부만 들려드릴게요. 자기 남편은 정말 몰라? 몰라. 우리 남편은 내가 본인만 사랑하는 줄 알아. 본인이 딴짓하고 다니느라 정신없는 건 아니고. 그럴 위인이 못 돼? 그럴 위인이 못 되는 사람 두고 그런 짓을 하는 건 너무 나쁜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는 이런 여잔데 그런 남자랑 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답한 남자랑은 왜 결혼했는데?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남편 부자야. 돈 엄청 많아. 아, 그래서 자기가 매번 그렇게 비싼 옷 입고 왔구나? 응, 그거 우리 신랑이 다 사준 거. 진짜 나쁜 여자네. 그래서 나 싫어? 싫기는. 나도 나쁜 여자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마누라도 답답한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 얼굴 봐야지. 언제 볼까?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전에 갔던 그 분위기 좋은 모텔에서. 아, 거기 좋았지. 그래, 그날 봐. 딱 기다려. 너무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었어요. 아내가 다른 얼굴을 하고 다른 남자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고 제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에서는 눈물이 나올 만큼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와 손에 쥔 그 종이들도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뒷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어요. 이번 모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시던 분이 어쩐 일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남편이 눈치챘어요? 에이, 그 눈치라고는 없는 상등신이?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대체 뭔데요? 오수 회원이 자리를 비우는데 이유는 알아야지. 시어머니 생신이에요. 아이고,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하면서 사시나 보네. 어쩔 수 없죠. 그 노인네 죽기 전까지는 잘해야지. 그 노인네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시어머니가 돈이 많나 보네. 엄청나죠. 그거 다 받아먹으려면 생전에 잘해야지. 지금도 나만 보면 껌뻑 죽잖아요. 지금처럼만 하면 뭐 문제 없죠. 부자 사모님 잘 받들어 모셔야겠네. 부자는 무슨. 저 노인네 100살까지 살까 봐서 걱정이에요. 언제 죽나 몰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구만. 너무 건강해. 그렇게 정정하던 양반들이 원래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머니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오서서 돋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때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는 너무나 많았는데 더 보고 있으면 저희 정신도 어떻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그 호기심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본능이 읽어야 한다고 한 건지는 몰라도 제가 계속 종이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내가 더 잘할게. 그니까 그만 만나자고만 하지 마. 아니, 애초에 연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붙어요? 너 하고 싶다는 건 내가 다 하게 해줄게. 나도 충분히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능력 되거든요. 자기야. 징그럽게 자꾸 자기래. 우리 동호회 규칙 몰라요? 정기적으로 사귀는 사람 생기면 탈퇴해야 하는 거. 하면 되지. 나는 그 동호회 탈퇴해도 돼. 나는 그러기 싫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나 말고 다른 분이 더 좋아요. 내가 더 잘할게. 응? 아, 됐어요. 귀찮게 진짜. 연락 그만해요. 더 하면 나 진짜 이거 다 누나 남편한테 까발리는 수가 있다. 어?
심지어는 본인보다 6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비참해지는 기분에 눈물이 다 나올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내가 아내라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온 사람은 애초에 없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여태 누굴 사랑하고 누굴 의지하며 살아온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간의 모든 시간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온다는 감각도 없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자료들을 처음 볼 때만 하더라도 당장 아내를 잡아와서 분이라도 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걸 다 보고 앉아 있으니 그냥 비참하고 슬프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분노하기도 했지만요. 의지가 꺾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들을 맨 위 서랍에 놓고 잠근 뒤에 안방으로 와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멍하니 누워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인지 뭔지 어슴푸레했고 아내는 제 옆에 고온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하는데 잠들었던 아내가 놀라서 저를 따라와 등을 쳐주더라고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니 아픈 거였어? 진작 이야기를 하지. 어디가 그렇게 아파? 구급차 불러? 괜찮아요? 제 등을 치며 걱정하는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묻는 아내 때문에 더더욱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아내를 나가게 한 뒤 멍하니 화장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가증스럽다 못해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저 여자랑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말이죠. 그 생각이 들고 나니 분노가 제 몸을 지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타격을 주고 속이 시원해지는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말이죠. 일단 그날 이후 변호사를 만나 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당연히 이혼은 해줘야 하는 거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많이 안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잘못이 워낙 큰 사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내분이 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함구해달라고 부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부끄러울 만한 일을 저지르신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자식분들에게요. 그럴만하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자식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거든요. 당연히 아이들 둘 다 엄마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고요. 그 생각을 하니 잠시 망설여졌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엄청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여자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또 그 일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온 그날 아내가 이러더군요. 나 이번 주 주말에 1박 2일로 등산 가. 또? 그 친구가 진짜 가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가면 1박 2일은 얼마간 안 갈 수도 있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거든.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서 제가 절대 되물을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역겨웠어요. 이미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졌지만 없는 정마저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아내에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친구분 잘 위로해주고 라고 말이죠. 정말 초인의 힘으로 참아내고 표정 관리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러고는 아내가 나가자마자 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였거든요. 지금 집사람 집에서 나갑니다. 그 센터 직원이 아내의 뒤를 밟았고 저는 집에서 분노를 삭히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아내와 그 동호회 회원들이 모였다는 장소의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운전은 손이 떨려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면 위험하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어딘가 안 좋아 보이기는 했는지 택시기사님도 몇 번이나 진짜 괜찮은 건지 병원으로 방향을 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그 더러운 불륜의 오상지 앞에서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챙겨온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갈 때마다 심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은 큰 방을 빌려놓고 거기서 술을 마시며 노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띵동 하고 그들이 있다는 펜션의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며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달 왔나 보다. 회비로 낼게요. 다들 네네 하고 대답하는 것도 들렸어요. 얼핏 들어도 네다섯은 그냥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다는 것에, 그것도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치킨은요? 문이 열렸고 치킨을 받으러 나온 여자가 저를 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치킨 배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그 여자를 빤히 보다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여자가 막아섰어요. 아니, 누구신데 이러세요? 그 말에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 제 대답에 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군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인간들이었으니 딱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안에 있는 여자들 중 한 명의 남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그게... 그 여자는 저를 잡으려는 듯 재빨리 따라붙었지만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펜션 안으로 들어선 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거실 쪽으로 가니 하하호호거리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봤습니다. 얼핏 봐도 7, 8 정도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자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처음 보는 제 얼굴에 당황해서 바로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그 말에 모든 이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물론 그 시선 중에는 아내도 있었어요. 여보. 그리고 아내의 그 말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입을 틀어막고 경악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큰일이었으니까요. 누구 한 명이 터지면 자기들도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 안에 모든 놈들도 가만둘 생각이 없었고요. 누가 아픈 친구야? 여보, 그게 아니라... 누가 아픈 친구냐고?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러보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아내도 처음 들었고요.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그런 아내를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그렇게 대묻고 걱정했을 테지만 더 이상 그런 남편은 아내에게는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우연히 여기 와서 만난 분들이야. 남자분들만 오셨다고 해서 같이 놀자고 해서. 네. 미니가 우리끼리 놀자고 싫다고 했는데 저희가 같이 어울려서 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다 저희 잘못이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건지 아니면 그런 인간들이라 그런 건지 순식간에 그런 걸 생각해낸 아내도 그리고 그런 아내를 죽이 척척 맞아서 대꾸해주는 여자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인간이 그렇게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통할 소리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물론 믿기 힘든 상황인 건 아는데 그게 맞아. 여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어? 어? 안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다 이야기하려고 했어. 아마 평소라면 등신같이 믿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만큼 아내를 믿고 의지하고 좋아했었으니까요. 뭐 이제는 다 전생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요. 그까지 이러네. 너는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고 바닥까지 보여주네. 아니 여보, 정말이라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우겨대는 아내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아내는 무서운지 움찔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제 표정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 하나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내에게 봉투 속 내용물들을 들이부었습니다. 아내가 매번 바뀌는 남자들과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그 남자들과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말이죠. 아내가 멍한 눈으로 그걸 맞아내다가 뭔가 하나를 집어들어 보더군요. 주변의 여자와 남자들도 보고서는 술렁술렁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얼마 전에 뉴스에 당신이 나오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시 아내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본인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아챈 거죠. 본륜의 옹상지가 된 등산 동아리인지 뭔지 그 뉴스를 보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도 당신이더라고. 내가 사준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 저는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많이 마음의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이 차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똑같은 신발도 신을 수 있고 실루엣도 말투도 비슷할 수 있지 했는데 멀리 도망가는데 한쪽 등산 바지를 걷어올려서 입고 있더라고. 제 그 말에 아내는 손에 있던 사진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건 그 동호회 사람들, 정확히는 남자들도 아는 것처럼 지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네가 나랑 그러고 싶을 때 항상 그렇게 사인을 줬었잖아. 너도 기억나지? 여보. 네, 그랬습니다. 그건 아내가 남자를 꿰는 스킬 중에 하나였어요. 정확히는 저와 연애를 할 때 저와 스킨십이 하고 싶으면 써먹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그 동호회에서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던 거고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싶으시죠? 그걸 제가 당한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안해.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될 문제니? 내가 당신이 여기 놈들이랑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다 봤고 그리고 여기가 어떤 모임인지 다 알게 됐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야? 어?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게.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용서해달라는 말도 염치 없고 그냥 한 번만 봐줘. 모자란 인간 떡이나 주는 심정으로 한 번만. 어?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 없으면 못 살아.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내뱉는 모든 말들도 너무 가증스럽게 들렸어요. 그런 인간이 이런 짓을 해? 가족 잃는 게 무서운 사람이? 여보. 저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내려보다 다리에서 아내의 손을 털어내듯 쳐냈어요. 그러고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준비 중이야.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집에 들어오지 마. 애들한테 이 꼴 보이기 싫으면 그러는 편이 좋을 거야. 애들까지 이런 엄마의 더러운 모습을 알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애들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여보, 알겠냐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내는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 여자랑 놀아난 남자들, 그 부인들한테도 내가 오는 길에 사진이랑 이게 어떤 모임인지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서 잘들 해결하시고. 제 그 말에 모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하기 위해 하나둘 펜션을 빠져나가더군요. 사실 제가 보낸 건 아니었고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보내라고 했고 그때쯤이면 다 보냈을 걸로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였어요. 여자들도 제 집 가정들이 다들 걱정이 되었던 건지 하나둘 짐을 챙겨서 펜션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머지않아 그곳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내 혼자 남아 있었어요.
대기 중이던 택시를 다시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은 모양인 택시기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운전만 하셨어요. 나중에 택시비도 10만 원밖에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왕복거리와 기다리셨던 시간까지 좋게 30은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아주 불쌍했나 보죠. 아내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딱 한 번 집에 왔어요. 짐을 챙겨가려고 말이죠. 친정에다가는 본인이 바람을 피워서라고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전화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딱 그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만나는 걸 아빠가 알게 되었다까지만요. 다 큰 아이들이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고 또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일도 아니었으니 그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게 나을 듯 싶었어요. 엄마가 어떤 동호회의 회원이었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를 알면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건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아이들은 엄마가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가족들이 알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나 양육권 같은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조용히 합의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이혼을 정말 하게 되니 또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5천만 원을 아내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 당신에게 뭐든 줄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했습니다. 뭐 본인도 양심이 있고 또 자식들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는 게 싫으면 더 이상 도문제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합의 이혼을 할 때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기억나네요. 믿든 안 믿든 당신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그 문자 내용 중에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 없고 오로지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 그건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당신이 잘 사는 집 아들이라 만난 거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건 맞지만 살면서 당신이 정말 좋았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했어. 물론 지금 내가 그 복을 스스로 다 차버렸지만 그래도 그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니? 너는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저에게 무슨 마음을 가졌든 그게 무슨 소용이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 아내는 그런 더러운 짓을 했고 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아내는 그 뒤로 얼마간은 그냥 친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본인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아마 오래 쉬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저와 살았던 몸도 마음도 편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본인의 인생을 꼬았는지를 후회하면서 살 겁니다. 아마 그게 아내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될 테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커서 한동안은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것 또한 아내에게는 엄청난 벌일 겁니다. 저나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건 연기였을 수도 있지만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 싶기는 하지만요. 아, 그리고 그 동호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 동호회의 모든 회원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들통났어요. 어떤 모임이었는지까지도 말이죠. 두 부부 빼고는 모든 부부가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뭐 이혼하지 않은 두 부부는 아내들이 집안의 주도권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하는 분들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집안의 남편의 힘이 너무 센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언젠가 한번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걸 감사 표시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죠.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아신 건지. 알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쓴 방법을 쓰셨구나 했던 것 같아요. 심부름센터 말입니다.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걸 알게 했냐고 따지러 오는 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있을지는 몰랐네요. 그 인간한테 여자 있는 것도 알았고 밖에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워낙 철저한 인간이라 증거가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 하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그 사진이랑 대화 내용을 보내주셔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본인도 바람은 피웠어도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무서운지 어떤 건지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이혼했어요. 양육권도 제가 다 가져왔고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인사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인간들에게 속아서 살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제 분풀이와 그 인간들도 한번 엿대보거라 하는 심정으로 문자를 보내달란 거였지만 솔직히 잘 사는 다른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걸까봐 조금 걱정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사를 받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찾아와서 따지는 인간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집까지 이렇게 박살을 내놔?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런 짓을 저지른 당신이 잘못한 건데 왜 피해자인 나한테 와서 이 난리인 거죠? 네 마누라나 쳐잡을 것이지 왜 남의 집에도 지랄을 하냐고. 내 마누라가 혼자 그랬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고 혼자 한 짓이 아닌데 왜 그래 하는데? 그리고 나는 너한테도 분풀이 할 수 있지. 고소할 거야. 너 고소할 거라고? 어디 한번 해보시오. 내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테니까. 남자는 그 말에 입을 다물고서는 저를 살벌하게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까봐 겁을 먹은 모양이었어요. 가만 보면 그렇게 속도 좋고 대범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꼭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면서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그런 인간들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따라잡고 싶지도 않지만요. 저희 어머니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엄청났습니다. 바람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건데도 말이죠. 아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그게 내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느냐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렇게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순진한 눈을 뜨고서는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게 아휴, 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무엇보다 정말로 좋아했던 며느리라 더더욱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런 며느리 이 세상에 또 없다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어머님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얌전하게 살던 대로 살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내가 지 앞으로 땅도 하나 해주려고 했었는데 멍청하게 지가 지 복을 찾지. 지 복을 차.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내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해주지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고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절대 엄마 보여주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도 나중에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 보는 거죠. 안 돼! 나중에 성인 되고 그러면 지들이 만나겠다는 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지들 엄마 만나고 다니면 재산 안 준다고 그래야겠다. 그러시지 마세요. 어머니랑 애들은 잘 지내셔야죠.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많을 거예요. 공부도 힘든데 엄마까지 절해버려서. 정말 가장 큰 걱정이 아이들이기는 했어요. 물론 공부야 봐주시는 분을 고용하면 될 일이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더한 스트레스가 추가된 거잖아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아주 잠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기는 했던 거고 말이죠. 이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게 가장 다행인 점 중에 하나이기는 한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많이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도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는 날도 왔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사람들에게 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치료 방법 중 하나라면서 말이죠. 이 사연을 보내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술술 써내려가다 보니 친구의 말처럼 정말 속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어서 제 이야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꼭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된 아빠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키우면 좋을지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제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멀리 외국에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 혼자 여행을 조금 다녀올까 합니다. 제주도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발길 가는 대로 한번 다니다 와보려고요. 그러면 또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씩 괜찮아지면 언젠가는 환하게 웃을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다 보니 너무 길게 많이 말한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조금 드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공감해 주시면서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 건강이랑 주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중함을 잘 느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주세요. 그러면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의 고견도 구하고 싶고 허심탄회하게 하소연해본다는 심정으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전 수원이 고향인데요.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는 한 곳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제 인생에서는 딱 3번째 거주 지역입니다. 남편이랑은 대학교 시절 처음 연을 맺었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CC는 아니었고 과가 달랐는데 교양 수업에서 같은 조로 만나게 됐어요. 정해진 조끼리 학기 내내 조별 과제를 하는 교양이어서 만나며 소통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때 미끄러졌던지라 재수를 했었거든요. 재수학원에서 입시 스트레스로 몇 친구들 따라 담배를 배우게 됐는데 그 후로도 종종 피우고 있었어요. 딱히 끊을 이유도 없었고 공부하다가 막히면 담배 한 대씩 피우는 게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 교양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 항상 학교 도서관의 후방 벤치에서 담배를 폈었어요. 교양 수업 건물과 바로 옆이라서 동선이 편했거든요. 같은 조 남자애를 여기서 자주 마주쳤는데 저를 볼 때마다 담배를 꿔갔어요. 혹시 담배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되냐며 그럴 때마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꺼내줬습니다. 매번 나란히 옆에 서서 천천히 담배를 피웠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대화도 꽤 나누게 됐었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에 2번 있는 교양 수업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담배 어디서 꽁으로 받는 거 아니고 제가 직접 편의점에 꼬박꼬박 들러서 사는 거였으니까요. 슬슬 제 인내심이 바닥난 걸 눈치채서였을까요? 그 남자애가 어느 날 빌린 담뱃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 사주겠다 했어요. 제가 학식 먹자는 거냐니까 자기를 뭘로 보냐면서 화내더니 학교 근처에 번듯한 파스타 집에서 점심을 사주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나서 제가 그랬죠. 담뱃값은 이걸로 쳐줄 테니까 불 빌려준 값은 따로 갚아. 그랬더니 알겠다고 대답을 해왔어요. 꼭 따로 갚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그 남자애와 학기 내내 기묘한 교류를 계속해왔었는데 어느덧 벌써 막바지였던 거죠. 제가 그때 다른 수업도 듣는 게 너무 많아서 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학기에 전 혼자 담배를 피워야만 했습니다. 예의 그 담배 친구가 학기를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군입대를 했었더라고요. 듣기론 예상 밖으로 갑자기 입대를 하게 됐거나 그런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 꽤 많았었죠. 당시에 친구들끼리 동반 입대 신청했다가 선착순 끊겨서 한 명만 먼저 따로 입대한 일화 같은 걸 몇 번 듣기도 했었고요. 그런 웃기고도 슬픈 입대의 향연 속에서 그 남자애도 군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영부영 연락은 끊겼어요. 전 휴학 없이 졸업을 했고 취업도 나름 빨리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주변에서 소개팅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별로일 때도 있었지만 꽤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으로 만난 분과 애프터를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불쑥 문자가 왔는데 잘 지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장도 안 된 모르는 번호라서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불 빌려간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애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전 그때 저보다 4살 연상에 직장은 번듯한데 인상은 반듯하고 게다가 저한테 호감 있는 게 분명한 사람과 소개팅으로 한창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년 만에 그 남자애를 홍대의 어느 유명 돈부리집 앞에서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의 과거나 현재는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걔의 존재감만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색함은 잠시였고 돈부리 하나씩 먹고 근처의 포차에서 맥주로 입가심을 하는 동안 분위기는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석이라서 흡연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길래 술도 마셨겠다 담배를 꺼내 물었죠. 그 남자애가 제 담배에 불을 붙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담배 피는 여자 괜찮냐고 질문이 나가버렸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도 피잖아. 그래도 아직 여자가 담배 피는 거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아니, 난 처음부터 생각했어. 예전에 너 담배 피는 거 보고 반해서 말 걸었던 거야. 나 진짜 주머니에 담배 있는 거 들킬까 봐 엄청 쫄렸다 그때. 뭐? 담배 피는 거 보고 반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왔습니다. 항상 담배 없는 척 위장하고 저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 남자애가 백팩 앞주머니에 담배를 넣어 다닌다는 걸 눈치챘었습니다. 모른 척 했었던 거죠. 그 시절에 제가 순수했던 것인가 하는 엉뚱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그 남자애를 많이 좋아했었단 깨달음이 생겼어요. 제가 썸 타는 남자 있다고 하니까 정리하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나는 네가 담배 피는 것도 전혀 터치 안 하잖아. 누구를 골초로 하나? 일주일에 한 갑도 안 피거든? 저에게 들이대는 방식이 어이가 없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끌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 남자애는 그렇게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고 직장에 안착한 이후로는 자연스레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그쪽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먼 지방도 아니었고 연봉이 훨씬 더 오르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저도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일감을 받기로 한지라 생활비 충당이나 하는 의미로 조금씩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걸리는 건 딱 하나. 그 지역에 시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과 좋았냐고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니었죠. 시부는 워낙 과묵하셔서 특별한 접점이 없었고 신우둘은 천만다행으로 멀리 사는지라 자동 패스였습니다. 남은 건 시모였는데요. 초기부터 느낀 것이지만
간섭질에 꽤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사 오고 생 초반엔 안 그러셨어요. 한두 달쯤 지나니까 자꾸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가 시댁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이기도 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몇 번 마주친 이후로는 장을 온라인에서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제가 한 발 늦은 것이었는지 시모는 이미 앞으로는 함께 마트장을 보자 라는 본인만의 방침을 세우신 뒤였습니다. 예, 마트 장 보러 갈 거지? 오늘 나 가는 김에 같이 가자. 아, 네, 어머님. 그래요. 같이 마트 좀 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장을 보고 나면 제가 시댁에 따라 들어가서 장 본 거 정리를 도와드리거나 시모가 저희 집에 들려서 쉬다 가거나 둘 중 하나의 전개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리시면서 온갖 심부름을 시키세요. 아유, 덥다. 일단 물부터 좀 떠와라. 왜 이리 더운 거니? 아, 나는 물 말고 녹차로 떠와라. 개운한 게 좀 먹고 싶구나. 네, 어머님. 그리고 오늘 저녁거리 미리 좀 만들어놔야지. 양념 같은 건 나중에 해도 야채 썰고 하는 건 지금부터 시작해라. 아, 그나저나 여긴 왜 이리 먼지가 많니? 바닥에 세상에 먼지가. 얘, 너 청소 잘하고 사는 거 맞니? 손으로 쓰니 한가득이야. 연애할 때는 이런 시댁의 마수가 있을 거란 걸 미처 몰랐죠. 당초에 뵐 일이 없었으니까요. 전 약간 개인주의에 가까운 스타일이라 누가 자꾸 들러붙고 간섭하면서 제 일상을 침범하려 드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장을 같이 보면 꼭 저런 게 남자한테 보양식이라더라. 이걸 먹으면 임신에 좋다더라. 하는 멘트들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나날이 화병만 정립되고 있었죠. 하지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 게요. 중간에서 남편만 잘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로까지 발전하진 않거든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통받는 동안 뭘 했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얄미울이 많지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관망이나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 만났다가 나중에 재회한 그 사람과 동일 인물 맞습니다. 네, 제가 붙어 살았기 때문에 다른 놈으로 바꿔치기 된 적이 없다는 걸 압니다. 같은 사람은 맞는데 변하는 거지요. 여기서 살게 된 이유라고 전 보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굴면 뭐 중재라도 하든가 어떻게 말이라도 잘 얹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은근히 기고만장하게 굴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변해온 것이고 미묘한 정도라서 대놓고 제가 따지기에는 좀 우스워질 것 같았어요. 애매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사가 결정됐을 때 친정에선 거기가 시댁 근처라서 뭐 아니면 도인데 괜찮겠냐면서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정집이랑 통화할 때마다 전 늘 잘 지내는 척을 했어요. 속은 점점 자잘한 불만들로 채워지고 있었지만요. 그럴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테스트기 뜨는 거 보고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6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략 이세 계획을 세워야겠다 정도만 있었는데 임신이라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워버릴 만큼의 경사로 느껴졌어요. 남편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시간은 좀 늦었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새우구이랑 치킨 먹으면서 조촐하게 파티도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선 우리끼리만 알고 절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자면서 제가 신신당부도 해놨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내가 어쩐지 유별난 꿈을 자주 꾼다고 했어. 그게 태몽이었나 보다. 네? 아, 네. 순간 이게 뭐지 싶었네요.
설마 입 다물고 있는 걸 고작 하루밖에 못하는 사람이 내 남편인가 싶어서 잠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교 타령을 하는 걸 보니 시모가 알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조심하고 잘 지내보겠단 말로 대충 대화를 일단 무마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 조심하면 내 손주 날아가기라도 한다니? 너도 말을 참. 그리고 애가 생겼으면 나한테 즉각 보고를 해야지. 그걸 왜 말 안 하고 있어?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씀 한번 애둘러서 못하실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녁에 퇴근한 남편부터 당장에 들들 볶았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이 그 지경으로 가벼워? 나랑은 약속은 장난이야? 근데 따졌더니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만 제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내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용건으로 시모와 잠깐 통화할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말이 헛나갔고 임신 사실을 얘기하게 된 거라네요. 참나 웃기지도 않은 변명에 코웃음 쳤습니다. 남편이 꺼낸 주장은 가까이 사는 어른께 이런 중대사도 바로 못 알려드리는 게 무슨 버르장머리난 건데요. 그럴 거면 애초에 저와 안정기까진 소식 알리지 말자고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더 말을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회사에서 바쁜 건수가 연달아 생겨서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 길어졌고 매번 호들갑스러운 시모를 상대해야 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영향까지 더해지자 전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자연스레 담배 생각이 간절해졌죠. 결혼하고 나서 담배는 정말 가끔 피웠습니다. 매일 피고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무슨 타이밍마다 담배가 당기는 유형이 바로 저였어요. 많이 피면 열흘에 한 갑, 보통은 2주에 한 갑 정도였네요. 전 이 수준이 아주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 앞에선 담배의 디귿자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 갔을 때 눈치로 파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희도 이제 결혼하면 술, 담배 줄여야죠. 이런 식으로 무심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자마자 시모가 저를 보면서 혹시 담배 피우냐고 물어보대요. 시겁해서 남편이랑 얼른 시선 교환하고선 얼버무렸죠. 그냥 어릴 때 잠깐 손댔었어요. 아유, 지금은 아니지? 여자가 볼성사납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절대 아니야. 몸에도 안 좋고 백해무익이야. 구시대적인 발언이 참 별로라고 생각했었지만 겉으로는 내내하고 말았었습니다. 기껏해야 명절 포함해서 1년에 5번 정도 보고 살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5번 정도 보고 사는 미래를 알았다면 결코 맹세코 남편과의 결혼을 그렇게 물 흐르듯 진행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 재지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안 피우고 지내겠는데 임신을 난 이상 절대 피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것의 차이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엄청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처심 좀 똑바로 잘하라니까 미련하게 자빠져 있지 시모는 무슨 전쟁에 간호 파견 나간 나이팅게일에 빙의해서 임산부 일상을 간섭하는데 엄청난 헌신을 쏟고 있지. 제 성격상 친정에 제대로 말은 못하겠지. 정말이지 모든 상황에 지랄 맞았습니다. 담배 한 대를 참는 것은 실로 초인적인 인내가 요구되었지요.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욕구를 억누르는 것에서 온 스트레스로 더 당길 때가 있었으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12주까지는 절대 안정이란 소리 들었던 마당에 그 기간도 못 참으면 특히 짐승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흡연자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저의 최대 고비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풍겨대는 담배 냄새였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 솔솔 풍기는 그 잔향이요.
그게 맡아지면 훅 당기다 못해서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극이 크게 느껴졌어요. 시원한 맥주 한 캔에 담배 연기 한 모금, 조합을 떠올리면 입이 막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제발 담배 좀 안 피우면 안 되냐고 많이 따졌었죠. 당신 냄새에 나도 영향받아. 좀 안 피우면 안 돼? 아니, 나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집도 아니고 밖에서 다 피우고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며 저를 천하의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도 열받아서 받아치면 그날은 또 언쟁이었죠. 그렇게 꽤 싸웠어요. 어느 날은 그러다가 진짜 한 대만 피울까 말까 고민하면서 담배를 챙겼습니다. 딱 12주째였는데요. 도저히 집에서는 엄두가 안 났고 아파트 단지 입구 밖까지 갔네요. 괜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담뱃값을 만지작거렸죠. 딱 한 대만 피우고 나머진 버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예 금연을 목표로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거의 2달 만이었는데요. 단지 물고만 있는 것인데도 어느 정도의 충족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작 이런 것에도 해방감을 느끼는 제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는 채 라이터는 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멀찍이 선 시모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죠. 전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했어요. 기아만 시모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동안 입에 물었던 담배나마 얼른 던져버렸죠. 세상에, 미쳤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임산부가 담배질이야? 아니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아직 핀 게 아니에요. 제가 변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등을 손으로 퍽 치는 겁니다. 연달아서 2번 등을 맞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다 이 지경으로 무식한 경우는 처음 봤다. 네 애미애비가 널 그리 가르치듯?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아니 어떻게 임산부가 담배를. 아유 세상에, 뉴스로만 봤던 일을, 그 경악할 일을 내 며느리가 하고 있었구나. 와, 그때 머리 꼭지 돌아서 잠깐 현기증마저 느껴졌었네요. 가뜩이나 서울에 계신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을 눌러 참고 지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서러움이 피어올랐죠. 현장에서 들킨 게 너무 당황스러운 심정도 컸고, 그래도 제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생각으로 애써 참았습니다. 본심으로는 시모를 향해 저도 따지고 싶었지만요. 대신 남편에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었다며 하소연을 했지요. 근데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안 그러면 그럴 일도 없었잖아. 뭐?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욕먹는 거 듣고도 난 참았어. 근데도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됐다.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쓸데없는 일로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그러면서 온갖 짜증 섞인 혼잣말을 계속하더니 담배 챙겨선 밖에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뭐 큰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시모 욕해달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공감이나 위로면 충분했거든요. 저에게만 탓을 돌리고는 담배 피우러 나간 남편. 이해되시나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곱씹을수록 화가 더 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혼자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됐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가운데에서 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께 죄송하고 배속 아가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모로 죄책감에 힘들었어요. 그러던 때에 친구가 직장 동료 결혼식 참석하느라 여기 지역에 들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제 임신 소식을 얼마 전 접했어서 그런지
제 얼굴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워서 시간 조율을 하고 만났습니다. 내려와 산지 거의 1년 다 되어가는 짬을 뽐내면서 맛집으로 안내했지요. 간만에 서로 근황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문득 너 괜찮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냐? 일상적으로 물었는데 제가 듣자마자 주책맞게 울컥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친구가 무슨 일 있었냐고 막 캐물었습니다. 다른 애들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약속을 받은 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모와의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속 터져 하던 친구는 제 남편의 대목에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다면서 말이죠. 참고로 친구는 저랑 대학 같은 과 동기인데요. 재학 당시에 남편을 2번인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문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서 연애할 때 같이 모임도 몇 번 가졌었어요. 친구는 밥이 아니라 술을 마셔야 했다면서 얘기만 들어도 답답해서 환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너희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러면 임신한 줄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술도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임산부들은 죄다 유산했게? 양아치 같은 애들 임신이고 뭐고 술 담배 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 그런 건 죄다 사사나에 기형하였게? 아니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심지어 네가 술은 아예 안 마셨고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라며. 담배를 피울 뻔했다가 걸렸던 그 후로 시모는 저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친구는 부당하고 미친 짓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흥분해서 막 쏘아대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을 느꼈을 정도네요. 그렇게나마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타지로 와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다곤 하지만 제가 필요 이상의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단 결심이 들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마음고생하고 사는 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선 매일같이 오는 시모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집에서 작업하고 일하느라 계속 폰 보는 걸 못했다고 핑계를 댔더니 절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네,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집안 청소는 어떻게 하냐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는 겁니다. 옷방에 들어가시길래 순간 느낌이 안 좋았는데 손에 담뱃값을 들고 나오셨어요. 제 겉옷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면서 말이죠. 제가 버리려다가 깜빡하고 그대로 둔 담배였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관리하겠다더니만 순 거짓말이었어? 정신머리 여태 못 차린 거야? 아이고, 잘한다, 잘해. 어느 집 따님인지 참 대단하셔. 응? 아주 대단해. 시모의 비아냥에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폭발했습니다. 전 사실 순둥이라든지 선하고 나약한 성정과는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보다도 먼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스스로 갖은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많이 참아왔던 거였고요. 그런 제가 드디어 참을성을 잃고 만 거죠. 댁에서나 관리 잘하세요. 아버님 완전히 꼴초 아니세요? 뭐야? 꼴초라니? 맨날 가르침 끌으시잖아요. 평생 피우셔서 저희 남편이 임신하고 계셨을 때도 담배 피우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땐 집도 좁은 데 사셨다 그랬죠? 아, 그러면 간접흡연 장난 아니었겠네. 그게 직접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쁘다던데요? 너 어디서 그딴 말버릇이야? 내 아들한테도 너 평소에 이러니? 내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 이유가 역시 너 때문이었구나. 누구요? 아, 어머니께서 임신 내내 간접흡연 당하시고 낳은 저희 남편이요. 혹시 영향을 받아서 그 인간이 그렇게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건가요? 길을 못 펴는 사람치고는 너무 생활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신랄한 일침에 시모가 잠깐 넋이 나가 있더니 분에 못 이겨서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임산부 실시간으로 보고 싶지 않으시면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중하게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도 열어드렸네요. 끝까지 저를 한번 째려보면서 시모가 퇴장한 이후로 전 왠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한 채 소파에만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와야 그나마 뭔가 머리라도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녁 시간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전 시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영 어둡더라고요. 피곤해 보이고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제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제가 순진했던 거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와의 일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얼마나 우는 소리를 했을지는 남편의 반응으로 밀어보건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애를 낳아도 잘 키울 것 같지가 않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되겠어. 그냥 우리 애 지우자. 그리고 나는 너랑도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지쳐. 남편의 말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뱃속 아이를 지우고 이혼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정리될 때까지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무엇라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도 사랑도 전부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저희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분명한 건 돌이키기엔 생각보다 골이 깊어졌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자신이 없습니다. 시댁의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남편의 실망스러운 면모를 본 이상 결혼 생활의 지속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진 모르겠으나 전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친정엔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과 출산, 이게 맞는 걸까요? 발단은 저희 부부가 6개월 단기로 시댁 근처에 살기로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모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신제품 프로젝트 건의 일원이 되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출장을 떠나게 된 거였죠. 그곳이 시댁의 옆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옆 지역의 끝자락에 살아서 거의 한 동네라고 봐도 될 만큼 근거리였어요. 남편의 장기 출장 소식엔 시댁에서 반색하였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며 시댁에서 출퇴근하면 좋겠다는 거였죠. 근데 남편이 불편할 것 같다면서 그냥 사택 생활을 한다 그랬고 저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겠다고 시댁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요리며 살림의 전부 젬병인 거 뻔히 아는데 혼자 지내면 안쓰러울 것 같으니 이참에 저도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꺼내실 분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네요. 처음에는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다 하고 둘러대시더니만 제가 자꾸 캐물으니까 요즘에 생각도 많고 혼자 힘든데 도통 털어놓을 땐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말벗이라도 해드려야 하는 건가 싶어졌어요. 지인들에게 몇 달 남편이랑 지방 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죄다 반대했지만요. 굳이 마음고생하러 시댁 옆으로 출장을 따라가냐면서 다들 한 소리씩 해댔죠. 당사자인 저는 생각이 달랐으므로 이미 결심을 굳혔기에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짐부터 하나둘씩 챙겼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연애 초기에 남편의 자취방에서 시모를 뵌 흑역사가 있었는데 전 속옷 차림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었고 락앤락 옷첩 통에다가 반찬을 챙겨오셨던 시모는 저희를 보고 현관에서 그대로 얼음이 되셨던 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별로 시작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 실례가 많았다며 바로 가셨었고 그 후에도 저를 보면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른 입장에선 먼저 그러시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저도 더욱 노력했었네요. 결혼 얘기 오갔을 때도 시모는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아주버님 결혼할 때도 이렇게 좋아하셨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 시모는 약간 유난을 잘 떠신다고 해야 하나? 호들갑스럽고 목소리 톤도 높아서 개성이 확실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다 어우러지는 무난한 타입은 결코 아니신데 겪어볼수록 저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그 외에 남들이 다 성격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나랑은 잘 맞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모랑 저랑 당연히 세대 차이가 나고 공통 분모도 없는데 성향이 잘 맞으니까 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결혼 전에 함께 3박 4일 가족여행을 가보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여행에서 트러블 없는 건 진짜거든요. 제가 예민한 지점에서 시모는 부드럽게 받아들이시고 반대는 제가 무덤덤한 영역에서 시모는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게 희한하게 실이 서로 상호보완이 되더라고요. 상생이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제가 남편의 출장길을 따라가기로 한 건 비단 시모와 성격이 잘 맞아서는 아니었어요. 짐작되는 시댁의 상황이 걱정되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시모가 한평생 전업주부로 가정에 희생하시는 동안 시부는 직장 생활을 길게 하셨습니다.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하신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저희가 시부의 퇴임 전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 멋짐을 제대로 목도한 바 있었습니다. 기업의 임원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주 깍듯하게 구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장난 아니었어요. 공기업 소속이라 축의금 제한이 얄짤없는 것 하나만 아쉬웠네요. 은행원 출신이었던 시부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엔 정말 대단한 헌신이 뒷받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공기업 분산시킬 때 핵심으로 가셨을 정도로 개인의 능력까지 인정받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시부 아주버님 남편이 다 이과 출신이에요. 전 상경되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 화장품 기업에서 재직했습니다. 초기에는 잘 다녔고 좋았는데 부서가 개편되고 나서 새로 만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죠. 집에서는 행복한 신혼생활 누리다가도 회사만 가면 분노에 찬 좀비로 살았었어요. 그때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더해서 다른 계열에 도전하면 어떻겠냐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런 쪽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들렸고요. 반대로 친정에서는 그런 대기업을 그만두는 게 제정신이야? 다들 직장 힘든 거 똑같으니까 너도 참고 다녀야 해. 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거의 의견이 반반 수준이었어요. 그때 나서준 인물이 시모였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곳이 아쉬울 만큼 아가니가 부족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구나. 나이 상관없으니 언제든 준비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라, 아가.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또 아이도 서두를 필요 없이 너희 부부가 원할 때 가지면 되니까 말이다. 아주버님네가 머나먼 독일 타국에 나가 있는 마당인데 그럼에도 저희에게 이세 부담을 안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전 용기를 얻어 퇴사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할 때 결정된 남편의 출장, 그리고 시모의 SOS 신호. 전 제가 시댁에 보답할 차례란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그렇게 남편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일단 슬쩍 미리 짐작을 해본 시댁의 문제는
바로 시모가 지니신 애정이었어요. 시모는 항상 남편이 너무 잘나면 아내로서 늘 불안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처음엔 이걸 애정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부증이랄까요? 약간의 집착이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의 퇴임 이후로 함께 하시는 시간도 늘었을 텐데 시모가 반대로 우울해지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밴드에다가 자꾸 전에 없던 푸른 바다 사진을 올리시며 서글픈 파도 이런 코멘트를 다시는 것도 이상했고요. 어쨌든 남편의 사택에서 함께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댁과 매일 연락은 했지만 며칠 동안은 동네에 익히고 남편 뒷바라지로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시댁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부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연락까지 다 드리고 간 거였는데 말이죠. 별 수 없이 일단은 둘이서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불고기거리를 한우로다가 좋은 걸로 사갔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서도 별로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김치랑 고추장 양념해서 국수 삶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그래, 아가, 매콤한 건 입으로 넘어갈 것 같구나. 그리하자. 하지만 역시나 막상 차리니까 잘 안 드셨습니다. 온갖 주전부리부터 고급 음식까지 섭렵하신 먹성을 익히 하는데 왜 입맛 타령하셨던 걸까 싶었어요. 그때 입가심으로 과일을 먹다 말고 갑자기 시모가 손으로 가슴을 쿵쿵 찌시는 겁니다. 이 양반은 어디서 점심을 잡수실는지 또 뭘 그렇게 쏘다니는 건지. 아버님이 평소에도 이 시간에 잘 안 계세요? 아니, 왜요?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말도 마라. 허구한 날 밖으로 나가도는데 세상에나 당최 나한테 말도 안 해주는 거 있지. 내가 속이 다 죽을 것 같구나. 네? 아버님이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의문의 외출을 한 지는 벌써 꽤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이유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었죠. 아마도 모임에 가신 거겠죠. 아버님께서 워낙 인맥이 두터우시잖아요. 모임? 무슨 모임?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이봐라. 모임이었으면 내가 예전역에 알았지. 골프 치러 댕기는 거면 나도 좀 데려가 달라니까. 아니라 그러지. 바람 쐬러 자꾸 나가는 거냐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 내가 이 양반 친구들 뭐 하나 일부러 찾아봤다니까? 아니 근데 글쎄 다들 옴팡지게들 멀리 살더구만. 우리네만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였어. 그러니 의심이 안 갈 수가 있나?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대시는데 그간 시모 혼자 소가리를 끙끙 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새 혼자서 내리신 결론은 시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밖으로만 일 다닌 남편을 보필하느라 신경 썼는데 이제 좀 부부 생활 온전히 누려보려고 하니 바람이 날 건 뭐냐면서 시모가 엄청 서러워하셨습니다. 전 그 앞에서 어떤 위로나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좌불안석이었죠. 이 황당한 빅뉴스를 두고 남편과도 당연히 상의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내놓은 생각은 저와 일치했습니다. 시부가 앞만 봐도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거였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명망 높은 학자로 이름을 떨치셨을 뿐이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으면 도시락 폭탄 날마다 제조하면서 온갖 고문에도 태극기 펄럭이셨을 분입니다. 그만큼 심지가 고드시기에 조강지처를 두고 그것도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건 상상이 어려웠죠. 부자 간의 사적인 대화를 어색해하는 남편을 어차피 내세우긴 어려우니 제가 나서야 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선은 시모의 걱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잘 달래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제가 내민 카드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였어요.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카드를 꺼내서 시부의 쉴드를 쳐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역효과가 나서 시모는 본인의 의심에 자꾸만 더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게 그 양반의 전략일 수 있어. 난 그리 생각한다. 사실 저도 그런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시모의 뜻대로 한번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도 돕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시모왈, 핸드폰 위치 추적이랑 차량 블랙박스 보는 법을 알고 싶다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냐고 했더니 다 TV에서 봤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되면 미행까지 하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죠. 이거 참 미디어가 별 사람 다 버려놓는다고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겉으론 시모를 맞춰드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 시모가 아니 땐 굴뚝을 보고 연기난다고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부가 자꾸 혼자 서재에 들어가 계시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요. 식사 시간대도 아닌데 차 끌고 나가버리시는 것도 그렇고요. 아버님, 쉬시는 것도 몇 달 지나니까 지루하시죠? 혹시 적적하진 않으세요? 응? 아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걸. 그래요? 게다가 제 질문에 따라온 답변도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 연세에 갑자기 활력이 넘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시모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뿐이지 불륜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던 저였지만 시부의 수상한 매출에 담긴 비밀은 알아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더욱 심각해져서 국정원 꿈나무 마냥 미행 장비들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옷에 카메라 달고 녹음기 붙이는 것들은 어떻게 구입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얼마나 시겁했는지요. 그런 건 어디서 알게 되셨냐고 하니까 또 TV에서 다 보셨다네요. 요즘 일일극과 주말국에서는 대체 무슨 내용을 내보내는 걸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미디어에서 자꾸 불륜이며 출생의 비밀을 다루다 보니까 시모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드라마의 낙으로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가 마침 나오고 계셨어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깜짝 놀라서 주춤하시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죄송하던지 머릿속에 온통 의부증과 불륜 의심이 가득 찬 상태였으니 또 외출하시는 시부를 보자 순간적으로 급발진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시부는 그냥 어디를 좀 간다면서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주셨죠. 혹시 어머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글쎄다. 베란다에서 마늘인지 생강인지 펼쳐놓느라 부자연스러운 것까진 봤는데 나도 나올 채비를 하느라 바빠서요. 아, 네, 다녀오세요. 꾸벅 인사를 하곤 시부를 보내드리려는데 문득 멋들어진 로퍼를 신으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민자 정장 구두가 아니라 세련된 로퍼요. 시부 연세에 신는 경우는 거의 서양에서나 많이들 그렇지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즐기기 어려운 신발이거든요. 센스 있는 점퍼 차림에 가죽 크로스백까지 그날따라 유달리 제 눈에는 멋부리신 걸로 보였습니다. 전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문이 닫히기 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막 운전석에 올라타신 차로 열심히 달려갔지요. 시동 걸리자마자 제가 차 앞에 서 있으니까 시부가 흠칫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사람 놀래키냐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시는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뭔가 심각한 용건이라 생각하셨는지 시부도 알겠다면서 시동을 끄셨어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계속 어딜 다니시는 건지 궁금해요. 응? 아이, 별일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어. 분명 뭐가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건 확실했거든요. 근데 또 답을 피하시길래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시모와 나눈 카톡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부분만 봐도 바람이 난 게 틀림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대략 이런 내용들임을 알 수 있었죠. 아니, 이게 죄다 무슨 얘기야? 내가 불륜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이 나왔어? 시부가 많이 당황하셨는지 귀까지 불그스름해지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디로 자꾸 외출하시는지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부가 짧게 한숨을 쉬시더니 뒷좌석에 벗어둔 가죽 크로스백을 챙기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 안을 보여주셨는데 서류 파일들과 목캔디, USB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공개하신 내막은 바로 강연이었습니다. 시부는 그동안 강연을 다니셨던 것이었어요. 퇴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으셨더랍니다. 그 후로 맛을 들리신 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린아이들 다니는 수업이 중단된 문화세턴 같은 곳을 돌면서 경제 수업 강의를 주로 하셨다네요. 주식이나 양도세 같은 걸 궁금해하는 중년층들이 주로 들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 주제가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하려면 나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들더구나. 앞으로 몇 주만 더 하고 끝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딱히 얘기를 할 생각을 못했다. 게다가 네 시어미가 이런 걸 도통 좋아하질 않아서 그랬지. 그런 거였구나. 설마 그런 오해를 부를 줄은. 시부는 꿈에도 생각 못하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곰곰이 짚어보니 시부가 함구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유복한 집안 출신이지만 공부머리가 원체 없어서 그쪽으로는 나갈 생각도 안 해보셨고 경제생활은 꿈도 못 꿔보셨다고 했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을 잘 키워낸 게 본인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셨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고 애들이고 전부 다 자기 똑똑하다고 콧바람들 세게 불고 다녀서 혼자 속이 쓰릴 때가 많았던 하소연이었죠. 이제 결혼 초기에 시모랑 둘이 대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시부는 퇴임해서도 또 바깥 일로 경계선을 그어놓는다고 시모가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실까봐 일부러 말씀을 아끼신 거였습니다. 신경 쓴 차림새도 강사로서 그랬던 거고요. 전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의 강연 얘기를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실상은 제가 진실의 창을 펼칠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잡을 만만의 준비를 하면 뭐해? 워낙 똑똑한 양반이라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갈 게 너무 걱정이 되네. 거짓부렁을 얘기해도 내가 멍청해서 또 넘어갈 거 아니야. 시모의 의부증은 각종 염려증과 완벽한 콜라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전 그 정도가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강연 커밍아웃으로는 이 뿌리를 뽑을 수 없겠다는 짐작이 들었죠. 그래서 시부와 작당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연을 하거나 말거나 여자는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시모는 계속 의심할 게 뻔했으니 평범하게 말로써 진실을 알리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특별하게 가야 한다는 저의 계획에 시부도 동의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시모의 의심을 사게 된 것 같다며 많이 반성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부에게 인스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벤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수끼리 모텔에 모여서 즐기는 룸파티 사진들이었어요.
모텔에서 불륜 현장을 검거하는 척하면서 시모에게 이벤트를 열어드리자는 거였죠. 좋긴 한데 너무 화려한 기획 아니냐?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에이, 그래도 아버님 평생 한 번 해보시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죠. 시부는 멋쩍어 하셨지만 평생에 안 해본 걸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다며 내심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벤트 당일이 되자 대실한 방에 이벤트 풍선부터 쫙 깔고 시모가 좋아하는 와인과 치즈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약속한 대로 제 차에 시모를 태우고 시부의 차를 미행하는 척 따라갔지요. 모텔 주차장으로 꺾어 들어가는 시부의 차를 보고 시모가 조수석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미쳤어, 미쳤어. 난 몰라. 이거를 어떡하냐, 진짜. 내가 진짜 이걸 보게 될 줄은,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증거를 잡으려면 제대로 현장을 덮쳐야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갈까요? 당장에 차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잠시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눈에 힘들어간 시모와 함께 모텔 안으로 입장했지요. 입구에서 아까 올라간 남성분 몇 호실이냐, 우리가 가족이라 그런다고 하니까 직원이 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전에 직원과도 말을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해당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기어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항상 생각했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살짝 무섭기도 했네요. 전 그때 진짜 속으로 엄청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의 일로 두 분 사이의 장애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내렸습니다. 저를 대동한 시모가 해당 호실 앞에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문이 열렸는데 단박에 소리를 지르려던 시모가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셨죠.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드러난 내부는 불륜의 현장이 아니라 시모를 위해 꾸며놓은 이벤트 공간이었으니까요. I love you 영문 풍선 앞에 시부가 꽃다발을 들고 서 계시는데 좀 건방진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그때만큼은 진짜 너무 귀여우셨네요.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상황이긴 당신 기다린 거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파란색 옷을 입어봤는데 어때? 시부는 말씀을 잘 해놓으시곤 부끄러운지 자꾸 큼큼 헛기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시모가 멍하게 있으시다가 저와 시부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계속 나 걱정할까 봐 그랬지. 새아가한테 뭐라 할 거 없어. 내가 다 하자고 한 거야. 상황 파악을 마친 시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시부가 꽃을 든 손으로 시모의 손을 맞잡아 주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당신밖엔 없어. 나처럼 재미없고 오로지 한 가지만 파고들 줄 아는 외골수를 받아줄 여잔 세상에서 당신 하나뿐이잖아. 아니, 여보. 담담한 시부의 말에 금세 시모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지막이 나누시다가 마침내 두 분이 진하게 포옹하시는데 전 거기까지만 보고 슬쩍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온전히 두 분만 시간을 보내시게 두고 전 혼자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모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낮에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이었죠. 근데 남편이 바로 받더라고요. 어떻게 바쁜 연구원께서 전화를 금방 받냐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일하는 시간인 거 알면서도 전화할 정도면 급한 용건이라 생각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굉장히 다급하게 하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남편도 시부 닮아 그런지 한 길만 파는 외골수 스타일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더 좋더라고요. 급한 용건은 없지만 저녁 메뉴는 갈비찜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칼퇴한다면서 저에게 충성하겠다는 남편이 참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해피엔딩을 맞은 이벤트 이야기를 저녁을 먹으면서 들려주었고 그날 밤에 남편이 웬일로 먼저 시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서로 사적인 대화 잘 못하는 부자지간이라 전화하면 어색하다고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간 평탄하게 잘 지내며 그곳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부는 모텔 이벤트 이후로 강연이 잡히면 시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의아해서 대체 무슨 도움이냐니까 강의 컨셉에 맞는 오코디와 생강차가 담긴 텀블러 제공이라나? 또 두 분만의 외출도 종종 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했고요. 시부는 겉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고 시모는 그걸 굉장히 바라는 스타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감안해서 맞춰가자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시모도 이제 의부증은 내다버리고 여생을 더 행복하게 보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대요. 다사다난한 6개월은 그렇게 알찬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풀게 된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원래 시댁 거였거든요. 시댁에서 원래 전세 놓았었던 집을 저희가 결혼하면서 들어와 살았던 건데 명의 이전을 해주시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요? 그래. 아가, 명의 이전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너에게 신세진 것도 있고 말이야. 바로 얼마 전 시부와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저랑 공동 명의로요. 완전 대박이죠. 시부는 자꾸 모텔 이벤트 할 때 자신이 꼭 영화 속의 멋진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면서 그때만 곱씹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아가,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복을 참 많이 얻었다. 하면서요. 그럴 땐 전 가족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전 시댁복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복이 많은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